얘들아 251쪽 9번 봐봐. 2요. 예? 9번이요? 252요. 252쪽에 9번이랍니다. 또 똑같죠? 이 문제 또 나왔죠? 매질 움직임. 잘 보세요. 오른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한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P에서 P'으로 가면 몇 파장 이동한 거야? 그래요. 맞아요. 4분의 1파장 이동했다면 잘 들어요. 원래 2cm에 있던 P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변이 0에가 있겠죠. 4cm에 있던 빨간색에 있던 그 매질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1cm에 가 있겠죠. 뭔만 이해 갑니까? 저 4분의 1 파장부터 이해한대요. 바보니까요. 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이건. 이걸 가늠을 못 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 둘, 셋, 넷을 세지 못하는 친구한테 어떻게 가르쳐요, 제가? 여러분, 제가 몇 파장 그렸어요? 2분의 3. 이거는 잘 보네요. 요게 몇 파장일까요? 여기가. 4분의 1. 이걸 안다고요, 자네가? 그런데 이 점하고 이 점 사이를 몰라요? 요 사이를? 근데 P 프라임이 그거예요? 그 점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데요? 봐요. 말이 전혀 안 맞죠? 얘는 저 위를 매질을 좌우로 왔다 갔다 막 움직여 놓고 표시를 하고요. 매질은 여기 있는 매질도 여기만 움직이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까지 이동한 거예요. 보세요. 요렇게 진짜 잘 그린다 내가 봐도. 와 이거 뭐 환상이다. 여러분 흰색 파동이 몇 파장이 이동했다고요? 4분의 1. 그렇죠. 4분의 1 파장이 이동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던 원래 매질은 여기에 있던 원래 매질 있죠? 얘는 여기로 내려와야죠. 네. 여기 있던 매질은요. 올라가야 되고. 이해 가요? 네. 지금 그거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동의 주기는 했는데 4분의 1 파장 동안에 0.2초 움직였죠? 네. 그럼 1파장은요? 0.8초가 되겠죠. 다음에 파동의 속력은 0.8초 동안에 8cm 이동했네요? 얼마입니까? 0.1m/s겠죠. 이해 갔어요? 자, 마루가 P에서 P-까지 진행할 때 P점의 매질의 운동 방향은 아래쪽이죠. 이해 가요? P점은 아래로만 진행하잖아요. 질문할까요? 여러분, 요 P점이 2분의 1 파장이면 어디에 위치할까요? 변이. 마이너스 1. 맞아요. 4분의 3 파장이면요. 0에. 그렇죠. 그 다음에 1 파장이면 최대로 자기 자리로. 이해 갔어요? 이거 이제 후학. 하루에? 예, 그렇습니다. 질문 또? 진짜 어려운 건 막 11번에 13번에 막 이런 건데 이런 거는 하여튼 제 말로 잘 풀고 진짜 기초적인 거 못 풀고 아휴. 뭐? 255쪽에 5번이 255쪽에 5번이요? 여러분 5번 한번 보세요. 제가 그런 말 한 거 기억나요? 어떤 제가 G2나 물투에 가면 굴절을 나중에 배운다. 그것도 렌즈. 그때 제가 어떤 원리 알려줬어요? 빛은 얇은 곳, 두꺼운 곳 어느 쪽으로 꺾인다. 그래서 그거대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고요? 속도가 주니까요. 입사할 때는 속도가 줄어서 각이 줄다 보니 진행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꺾이는 거고, 그 다음 나갈 때는 속도가 뭐 하다 보니 늘다 보니, 알겠습니까? 넓은 영역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지금 여기서 뭘 알려줬냐면 1에 대한 2의 굴절률을 알려준 거예요. 네. 그럼 이 1에 대한 2의 굴절률은 무슨 소리냐? 요렇게 보면 되겠죠. 루트 3분의 루트 2가 1에 대한 2의 굴절률입니다, 이게. 그럼 이거는 이거겠죠. 이해 가요? 이것은
사인 세타. 여기서 뭐 2의 각을 뭐라고 잡았어요? 안 써있네요. 뭐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거 알려주는 스넬의 법칙 알으라는 얘기예요. 속력 누가 빨라요? 2가 빨라, 1이 빨라? 당연하죠. 1보다 작을 거니까. 그러고 문제 풀면 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 굴절률 이렇게 나온다. 굴절률은 2가 작다는 거예요. 빠르니까. 이해 갔어요? 이제 그런 표현법으로 찾으면 되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 루트 3분의 루트 2라는 말 잘 보세요. 저건 이것도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기서 공기에 대한 1의 굴절률은 루트 3이다. 해당상 맞았잖아요. 2의 굴절률은 루트 2다. 맞았잖아요. 세타는 45도다. 여러분들 60도로 들어갔는데 60도로 공기 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절대 굴절률 구하면 됩니다. 이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각도가 몇 도일 때 사인 몇 도일 때 사인 60도 사인 몇 도분의 사인 60도가 몇이 나오면 된다? 2는 1이 뭐예요? 루트 3이잖아요. 루트 3 나오면 되잖아요. 절대 굴절률이잖아. 이해 가요? 자, 보세요. 이걸 절대 굴절률이라고 했잖아요. 공기 중에서 이렇게 이거 근데 이 각을 60이라고 줬고 이 각을 모른다고 줬으면 이게 1이잖아요. 사인 세타분의 사인 60이 절대 굴절률 1이 누굽니까? 요거잖아요. 이거 나오면 되잖아요. 루트 3 구할 수 있죠. 오케이? 45도 떨어지겠는데? 네. 그 다음에 빛의 파장은요. 누가 길어요? 파장은 람다 2 2가 더 길잖아요. 속력이 빠르니까. 얼마나 빨리 풀려요. 실제로 이렇게 풀면 스넬의 법칙으로. 이거 이해 갔어요? 지금 매질 움직임 하나 때문에 니들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지금. 그지 수빈아, 그지? 시험 보기 전에 공부하지 말고 이걸 왜 전에 공부하냐고. 미리 해버리면 끝나는 걸. 자, 페이지 256쪽 와. 답답해. 니네 숙제 다 안 했지? 나눠준 거 다 해와. 하루에 30초.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보자, 얘들아. 이게 매질의 경계면이고 이게 법선이잖아. 자, 이렇게 입사파가 있을 때 사실 이게 무슨 파야? 굴절파인데 이것도 있어, 사실은. 이게 무슨 파야? 반사파거든. 이들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야. 원래 얘가 들어왔는데 이게 일부는 굴절하고 일부는 뭐 한 거야? 반사가 됐다면 이들의 차이, 빨간색의 에너지는 굴절된 반사된 에너지들의 합이다, 이런 얘기야. 이해 가냐? 그러니까 일부는 굴절하고 일부는 반사되는 것이 보통의 입사파의 특징이야. 알겠지?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반사파를 무시하고 굴절을 다룬 거라고. 에너지적 측면이 아니니까. 자, 근데 선생님이 이런 말 했다. 지금 1이 있고 2가 있다면 니네 봐봐. 이게 빛이라면 이거야. 빛이라면 어디가 빨라? 속도? 당연한 거야. 이해가니?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해본 거야. 빛에서는 매질이 적은 쪽을 뭐하다 부르고 소하다고 부르고 매질이 많은 쪽을 뭐라고 불러? 밀하다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들어간 파가 100% 빠져나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봤어. 자, 똑같이 2하고 1이야. 여기가 밀이고 여기가 소라고 생각하자. 법선을 그려. 이번에는 입사를 어디서 하냐면 밀 쪽에서 하는 거야. 입사를. 자, 입사를 밀 쪽에서 해보자. 이렇게 하면 얘는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어. 이해 가냐? 이렇게. 그리고 일부가 어떻게 될까? 반사가 될 거야. 아이씨, 정확히 각을 좀 잡아야지. 이 각과 이 각은 같아야 돼. 반사의 원리에 의해서.
알겠니? 이런 상황이 될 거야. 니들은 요 각하고 요 각을 보자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요 입사각 있죠, 요거 입사각. 요게 굴절각이고, 입사각을 키우면 무슨 각이 커질까? 아, 물론 반사각도 커지겠지만, 굴절각이 커지겠지. 그래서 계속 키웠어. 키웠더니, 이렇게 되는 각이 나오더라는 거야. 어느 정도의 임계각을 넣어줬더니, 얘가 이렇게 되더래. 굴절각이 몇 도가 되는 거야? 이해갔니? 이걸 매질과 매질에 따라 이 임계각이 다를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이 각을 임계각이다 라고 정할 거야. 알았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저 임계각이 속도차가 크면 작을까요? 속도차가 작을 때 작을까요? 크면. 속도차가 크면 저 임계각은 적을 겁니다. 소하고 밀한 정도가 차이가 확실히 났을 때, 알았어요? 임계각은 줍니다. 질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절대굴절을 배우면서 저한테 이거 배웠죠, 이거. 이 공기인데, 제가 두 가지 조건을 걸어준 거 기억할 거예요. 하나는 막걸리고 하나는 소주였다는 거. 기억나요? 네. 이거 누구였어요? 그래요. 맞았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돼도 해석을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알았어? 굴절이 이렇게 되면 반대로 쏴도 저렇게 돼요. 누가 임계각에 빨리 도달할까요? 막걸리, 소주 중에. 막걸리. 그렇죠. 저렇다니까. 속도차가 클수록. 그러니까 똑같은 굴절각을 내기 위해서 막걸리는 약간의 입사각만 필요한 거야. 근데 소주는 많은 입사각이 필요하잖아. 이게 비교값이에요. 비교값,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임계각을 줬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임계각 이상의 각을 주잖아요. 잘 봅시다. 요렇게요. 주면 얘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봐요. 이 입사각과 여기서 보면 반사각이죠. 근데 여러분들 볼 땐 뭐냐면 이 입사각분의 이건 거예요. 이게 무슨 각이에요? 굴절각 값이요. 자, 어디에서 어디로 갈 때 저런 현상이 생긴다? 밀에서 소로 빛을 입사할 때. 어떨 때? 첫 번째, 밀에서 소로 빛을 입사시킬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두 번째, 입사각을 누구 이상으로? 임계각 이상으로. 클 때. 이럴 때 뭐가 일어난다, 얘들아? 이거를 우리는 전반사라고 할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전반사라고 부른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결론은 전반사가 일어나서 입사각보다 임계각이 클 때 이런 말을 쓰니까 각도상으로 보잖아? 여기 노란색 보이지? 이 노란색 얘를 세타라고 놓는다면 얘는 결국은 1에 대한 2에 대한 1의 상대 굴절이 되는 거잖아. 2에서 1으로 들어갔으니까. 맞지? 이렇게 되면 얘는 1이 이게 되겠지. 사인 90도. 맞지요? 얘는 사인 뭐가 되는 거야? 세타. 됐어? 이게 성립을 해요. 이해 갔어요? 이게 성립을 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요 값을 쓴다면 이런 거죠. 여기서 상대 굴절료 쓸 수 있겠죠. 상대 굴절료. 이렇게. 상대 굴절료. 이거 지금 1보다 커요? 작아요? 무조건 작습니다. 알겠어요? 작으니까 아무래도 작으려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죠? 이래야 작은 값이 나올 거 아니겠니? 그지? 요 과정이 임계각에서 나오는 공식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공식이라고. 어차피 사인 세타는 n2분의 n1이야.
알았냐? 왜? 사인 90도는 그냥 1일 거 아니야. 저게 빠지니까. 알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임계각을 거기에는 IC 값이라고 써놨죠. 그죠? 그것을 한 것이 전반사 현상이다. 그러면 전반사의 오른쪽 페이지는 특징을 쭉 적어놨어요. 전반사의 특징. 실제로 여러분 컵에다가, 그러니까 플라스틱 컵에다가 우리 그 아메리카노 마시는 구멍을 뚫어서 물을 담아놓고 물을 준 다음에 거기다가 레이저를 쏘잖아요. 레이저 빛. 그럼 걔가 전반사를 하고 가요. 어딜 통해서? 물줄기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물의 밀한 정도와 공기의 소환 정도가 얼버무려서 우리가 만약에 레이저 빛을 그 입사각을 조절하잖아. 그럼 전반사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조명가게 그런 데 가면 광섬유 같은 거 볼 수 있거든요. 그 섬유 같은 데서 빛이 막 이동하는 걸 볼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공기와 광섬유, 그 안에 밀한 정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 거기에 보시면 생활 속의 전반사에 이용했는데 우리가 지상망원경 중에 쌍안경 있죠? 여러분들 뭐 야구장이나 이런 데가 축구장 갔을 때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 쌍안경도 결국은 전반사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잠수함, 요즘에는 이걸로 잘 안 보거든요. 레이더가 워낙 발달이 해가지고. 근데 어차피 가시는 뭘로 봐야 됩니까? 이 잔망경으로 봐야 돼요. 잔망경. 걔도 전반세 원리를 이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시경.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야. 다이아몬드도 여러분 다이아몬드 같이 세공사의 기술력이 따라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면을 정밀한 면을 많이 만들어내야 해서 다이아몬드가 밝게 빛납니다. 난반사를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것도 전반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광 케이블. 이걸 이제 할 건데 여러분 넘겨봐. 여기서는 얘가 출제돼요. 광통신이요. 자, 광통신은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얇은 선이에요. 광렌이라고 하는데 이 광렌이라는 의미가 좀 달라요. 광섬유를 통해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광렌은 빛의 속도와 비슷한 속도로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광속이란 말 쓰잖아요. 광통신에 실제 섬유를 그렇게 써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속유리예요. 속유리. 그 겉에 있는 게 누구예요? 건유리. 그래서 이 속유리를 따라서 빛이 이동하는 건데 이 속유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코어라고 불러요. 핵이라는 뜻이잖아요. 코어. 그 다음에 요 겉에 있는 건유리를 클레딩이라고 부릅니다. 요런 식으로. 알았어? 그래서 빛을 여기다 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인을 따라 빛이 전반사로 이동하는 거죠. 근데 이 광 케이블, 다시 말해서 머리카락보다 얇은 이 안에 우리가 쓰는 실제 광 케이블 이만한 거 있잖아. 그 광 케이블의 양을 이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왜? 각도만 조절하면 돼요. 여러분, 아니 1도부터 360도, 아니 1부터 90도. 선생님 각도 얼마 안 되는데요. 여러분 잘 봐요. 1도를 60등분 하면 뭐가 돼요? 분이 돼요. 몇 분? 60분이요. 그 1분을 다시 60등분 하면 뭐가 되죠? 초가 돼요. 각도 살벌합니다. 1도를 나누면 3600초까지 나눌 수 있어요. 정보 장난 아니에요, 정보량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안에 통신을 쓸 수 있다. 그러면 광통신을 통해서 거기 전반적인 전체 정보의 이동 과정 보이죠? 거기 보시면 전기 신호, 음성 및 영상 정보가 전기 신호로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송신기를 통해서 빛의 신호로 바꿔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빛의 신호를 가지고 수신기 쪽에서 검출을 해가지고 다시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데, 자, 컨버터라고 불러요. 뭔가를 전환하는 장치를 컨버터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전기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거든요. 그 신호를 빛의 신호, D자 신호로 바뀐다. 그래서 A, D 컨버터. 그러면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그러니까 D, A 컨버터 이런 표현을 쓰긴 해요. 간혹 나오게 되면 나중에 알아보시고. 그 다음 중간에 광 증폭기라는 게 있죠.
이거는 어떨 때 필요하냐면 현실에서는 건물 내만 광섬유가 가능해요. 건물 내. 이게 되게 멀어지면 이 빛도 신호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광폭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실용 단계는 아니죠. 근데 이것을 실용화 시키려면 또 하나의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 끊어지잖아요. 수리하기 어려워요. 머리카락보다 얇아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같은 나라가 원유를 캐요. 시추하잖아요. 그걸 이제 항만 그쪽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근데 배가 그걸 실어나르기 어려우니까 송유관이라는 게 있어요. 송유관 여러분. 그게 수십 킬로예요. 근데 송유관 어디 하나가 구멍이 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거 석유 도둑 하는 사람들 많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도둑들이 별로 없는데 주유소도 찔러가지고 빼는 사람 있긴 있더라. 근데 송유관 도둑이 정말 많아요. 중간에 꽂아갖고요. 원 없이 쓰는 거죠. 그럼 못 알아채는 거죠. 근데 그걸 요즘에는 AI로 얘를 검증을 해요. 이쪽에서 몇 배럴이 지나갔으면 저쪽도 몇 배럴이 지나가야 되잖아. 그 양을 컴퓨터가 계속 체크를 해요. 그리고 어디서 새는지 위치 추적기가 가서 찾아요. 그 정도로. 이 정도 기술력만 있다면 광섬유도 먼 거리까지 실생활로 쓸 수 있겠죠. 생각해봐요. 빛의 속도로 간다니까요. 빛의 속도. 여러분 요즘에도 정말 많이 발달했어요. 옛날에는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 여러분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진행자가 무슨 특파원? 그럼 걔가 뭐 하고 있어요? 여기는 뭐 이질 하잖아요. 이게 갭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전파 수신 상태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빛의 신호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얘기해야 돼요. 바로바로 도착하니까. 다운로드 금방입니다. 찡 끝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자, 광통신의 장단점, 장점에 여러분들 너무 많은데 특히 좋은 것, 도청이 어렵다요. 나머지 것들은 회선을 교차시켜서 뭔가 소리를 빼내고 이럴 수 있는데 얘들은 교차시키는 순간 신호가 끊겨요. 도청이 어렵다. 알았어? 그리고 나머지 대용량을 뭐 장거리 통신에 유리하고 근데 에너지 손실도 사실은 손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다른 것보다도 훨씬 손실이 적어서 광폭기를 굉장히 먼 거리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거리가 아니라. 단점 뭡니까? 연결이 어렵다. 끊어지면 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먼지 같은 거 그런 거 되게 민감합니다. 얘는. 그래서 오랫동안 스스로 AI가 세척하고 쓰지 않는 이상은 오래 사용 못해요. 그리고 비용이 짱 든다. 이런 겁니다. 비용이 엄청 든다. 됐어요? 이러면 또 여기도 끝났어. 페이지 260쪽. 자, 여기는 암기 쪽입니다. 전자기파예요, 여러분. 전자기파. 자, 전자기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 있죠, 빛. 그거 말고도요, 모든 파들이 여기에 속해요. 감마선, 액선 같은 초단파, 전파나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같은 장파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모두 포함되는데 왜 전자기파냐? 특징만 합시다. 전자기파는 횡파예요, 종파예요? 전자기파. 횡파요. 맞아요. 전자기파를 우리는 횡파로 잡아요. 자, 횡파이면서 얘는 매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들은 어디서 제일 빠르다? 진공에서 제일 빨랐죠. 그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전자기파를 가만히 봤더니 사실 헤르츠, 맥스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무선통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 전자기파에 관심이 엄청 높아졌는데 우리 이런 말 하죠. 전류와 자기장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겨요? 맞아요. 전기파와 자기파는 서로 90도를 이루는 횡파의 영역으로 같이 진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의 에너지 이동 관계가 90도더라 이거죠. 자, 전자기파의 성질은 이미 여러분들 알았고, 그냥 전자기파의 속력은 뭐예요? 빛의 속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전자기파는 속력이 얼마라고? 맞아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빨간색이 빨라요? 보라색이 빨라요? 같다는 얘기죠. 남자 목소리가 빨라요? 여자 목소리가 빨라요?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력이 C인데, C는 파장 곱하기 뭐예요? 진동수라고 하죠. 특히 어느, 저희 책에서는 전문책 같은 경우는 저걸 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V 아니에요. 이 빛의 진동수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뉴. 알았습니까? 우리 저렇게 씁시다, 그냥. 저게 편하잖아. 자, 전자기파의 종류.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를 보라색으로 놓고 여기를 빨간색으로 놓읍시다. 자, 전자기파에서 이 가시광선 영역은 정말 보잘것없이 작아요.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제일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기니까, 자, 이 전 방향으로 봤을 때 속력 다 똑같겠죠? 이쪽에 X선이 있고요, 감마선이 있고, 이쪽에 적외선, 뭐, 그 다음에 라디오파, 전파, 이쪽으로, 마이크로파 쪽으로 쭉 나갑니다만, 요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다는 거죠? 길고,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다? 짧아. 그래서 여기 무슨 파? 단파. 얘는 무슨 파? 장파. 근데 파장 곱하기 진동수. 여기는 누구? 고주파. 여기는 뭐? 저주파. 이 둘의 곱이 같다고요. 이 둘의 곱이 어디든. 그런데 에너지라는 건 이 진동수의 제곱의 비례하거든. 그래서 어디 쪽으로 갈수록? 단파 쪽으로서 에너지가 높아요. 알겠지? 그런 얘기를 거기다 써놨고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거. 근데 같은 진동수라면 진폭이 커도 에너지가 큽니다. 아셨어요? 전자기파의 종류, 이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수능의 1번이에요. 부동의 1번. 알았냐? 이거 틀리면 할 말 없지. 특히 전자기파의 전체적인 모습보다는, 그러니까 그림도 잘 나오고요. 오른쪽 261쪽에 있는 종류와 이용이 있죠. 이거 잘 나와요. 물론 여러분 감마선 정도면 지금 현존하는 여기 있는 전자기파 중에 최단파예요. 에너지가 제일 세고. 그러면 이렇게 단파면 뚫고 들어가는 힘이 좋거든요. 그래서 뭐 치료할 때 쓴대요, 거기? 암 치료, 죽이려고. 근데 웃기는 건 이 파가 직진성이 그래도 다른 전자기파보다는 세지만 어차피 얘들 회전을 하잖아. 그래서 정상세포도 죽여요, 얘가. 그래서 머리가 빠지고 막 이러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암 치료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X선, 너희들 뭐 엑스레이 찍는 게 이거잖아요. 감마선만큼의 투과력은 아니지만 그렇게 너무 좋아도 우리 피부가 상할 수 있죠. 적당히 좋은 게 좋잖아요. X선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보안검색이나 의료나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 현미경도 쓸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많이 노출된다면 좀 그렇지만 알겠어요? 그런 차타라면 우리가 뭐 드문드문 쓸 수 있다면 좋은 몸에 다친 부분, 뼈에 특히 이상 있는 부분을 찾는 데는 아주 좋죠. 자외선, 실제로 자외선은 적당히 파장이 짧아서 살균 효과가 있죠, 일단. 그래서 의료기구, 소독기. 그 다음 물 소독할 때도 쓰고요. 식수 같은 거. 알겠지? 손 소독기.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위조 지폐 감별이에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알았어요? 위조 지폐를 감별한 데 쓴다. 알겠니? 다음에 가시광선. 가시광선은 오른쪽 날개글에 있지만 라이파이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실현 불가능 아직.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빛을 트는데 그 빛이 전파 효과를 해가지고 우리가 무선랜을 제공하는 거지. 알았니? 라이파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가시광선은 뭐 광학기구, 그 다음 광망경 뭐 이런 거 눈으로 보는 거니까 어차피. 그 다음에 적외선. 이건 사실 적외선은 여러분들 온도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죠. 여러분 물리치료실 가면 빨간 거 있잖아. 그래서 적외선이 그건 아니에요. 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얘가 ON을 했는지 OF를 했는지 알려주려고 빨간색이 들어오는 거고요. 솔직히 안 보입니다. 근데 이런 걸 갖고 야간 투시경, 응? 그죠? 군인들이 보면 야간 여기다 키는 거죠. 요번에 계엄령 썼을 때 여기다 뭘 끼면 거기 적외선은 결국은 열의 이동, 그리고 적외선 화상 카메라 이런 것들 어두울 때도
그 물체를 볼 수 있는 리모컨, 니들이 쓰는 뭐 저기 에어컨이라든가 TV라든가 이런 리모컨은 모두 적외선이다. 자, 넘겨보세요. 거기 전파가 있는데 마이크로파는 특별히 여러분들 쓰는 뭐 전자레인지 알겠죠? 그리고 휴대전화, 무선 랜, 레이더, 무기로 쓰이죠. 뭐 군인들이 사용하는 거. 라디오파는 보통 GPS, 전파망원경, 통신, 라디오파가 이쪽으로 이용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도 끝났습니다. 여기도 숙제를 주겠죠. 여기 실력 문제까지 숙제는 물론이고 간에 제가 주는 숙제 하루에 30초씩 투자해서 풀어보세요.